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 6월 2일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6월 3일이 지금 대통령 보궐선거죠. 그러니까 6월 2일, 6월 3일 뭐 같이 같은 성격의 그런 어떤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벌써 이제 대통령 보궐선거를 이제 두 번째 치르고 있습니다. 먼저는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보궐선거를 한번 치렀고요. 그리고 지금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이 되면서 또 지금 이제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는 그 교과서에서나 일반사회나 뭐 정치 경제 이런 데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용어였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 탄핵이라는 것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지금 이제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희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러한 탄핵 사태가 이렇게 줄지어 일어나고 더군다나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서 또 보궐선거를 이렇게 치러야 되는지,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그 혼란스럽고 궁금합니다. 그 원인이 어떻든 간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보궐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바로 이제 오늘과 내일,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어,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겠죠. 자, 선거. 우리가 선거라고 하죠. 선거는 그 고를 선자에다가 이게 들 거자입니다. 그러니까 골라갖고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 후보자 중에. 드러낸다니까 또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또 어찌됐든 한자의 의미로 봐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명의 그 이제 후보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그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다들 그 애를 쓴 그런 흔적이 여기저기 많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막바지에 와갖고, 그야말로 6월 3일 뭐 한 밤중쯤 되면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이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지금 복잡한 외생 변수가 하나 있죠. 이제 부정선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사실 뭐 이게 외생 변수를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기존의 뭐 정치학을 전공하고 연구하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자신들이 뭔가 예측을 하면 그게 들어맞지가 않죠. 네. 외생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그런 그 변수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않은 그런 지금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뭐 이미 그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유권자가 된 입장에서 이제 투표를 하러 이제 나가겠죠. 사전 투표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고 이제 6월 3일 날 본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한테 표를 던질 것인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 그 칸에다가 이제 인주가 묻어있는 도장을 갖다 이제 찍고서 투표함에다 집어넣을 것인가? 과연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죠. 물론 그 이제 자연과학 같으면은 뭐 실험을 해갖고 결과를 바로 낼 수 있지만 이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투표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하는 거죠. 사회과학도 어떻게 보면 사이언티픽이죠, 진짜. 뭐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물론 뭐 자연과학이 자연현상이라고 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사회 현상을 예측하고 측정하고 하는 것도 다 과학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과학이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쓰죠. 하여튼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 어느 후보자에게 내 표를 갖다가 이제 이게 던져서 선택을 할 것인가. 이 굉장히 궁금하죠. 어떤 기준으로 과연 국민들이 선택을 할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좀 한때 정치론 그 강의를 뭐 이제 들은 것을 좀 기반으로 해갖고 음, 사람들이 어떤 그 기준을 갖고 투표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누가 당선될지는 그 이제 알 수는 없죠. 뭐 최종적인 그 결과는 봐야 되지만 어, 정말 그야말로 외생 변수 없이 소위 그 부정선거라는 거 없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다 잘 진행이 돼서 어느 누가 봐도 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봐서는 이미 지금 사전 투표를 놓고서 많은 그 말이 설왕설래하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그 오염이 된 그런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은 다 젖혀두고 과연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에게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한 표를 던지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그 접근이라고 할까? 네. 그런 내용을 한번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정말, 누가 될까요? 정말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선출직에 나가서 당선이 돼봤지만은, 정말 당선이 되면 기분 좋은데, 또, 지지를 하던 사람도, 자기가 지지를 했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정말 기분이 좋죠. 그거같이 그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면은 또 우리 사회에 커다란, 어떤 그 불안의 요소가 돼서, 사회가 또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못하고 시끌시끌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 사회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우려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누구에게 어떠한 기준을 갖고 표를 던질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보궐 대선, 대통령 보궐선거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음, 이 보궐 대선이 이제 이렇게 치러지게 된 그, 이제, 이유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됐죠. 헌법재판소에서. 2025년 4월 4일 금요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음, 현행 그 법규상, 대통령이 이제 고리가 되면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0일을 꽉 채운 것이 바로 2025년 6월 3일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선거는 수요일 날 치르는데 이건 60일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그 후보자들한테 시간을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보궐선거기 때문에 시간이 짧거든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래서 이제 맥시멈 두 달을 맞추면 6월 3일이 되겠습니다. 5월이 31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후보자를 한번 볼까요?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죠, 기호는. 기호 1번은 이제 이재명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김문수 후보죠.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이준석 후보가 되겠습니다. 개혁신당이죠. 그다음에 7번은 황교안 무소속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그 후보자들도 있지만은 여기서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네 명만 지금 일단은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뭐 개개인에 대한 어떤 그 프로필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건 아니고 그냥 눈여겨볼 사람이 이렇게 네 명이다라고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당선자는 이제 누가 될 것인가? 또 오타가 있네요. 누가 될 것인가입니다. 네. 뭐알 수 없죠. 그걸 알면은 그 길거리에 이제 그 돗자리를 피고서 이제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 얻어지겠지만은 오지 않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이 이제 그걸 관장하시겠죠. 네. 자, 투표를 이제 해서 선거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그 중에 저 후보자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선택을 이제 국민이 하는 거죠. 유권자가. 자, 그래서 투표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그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니까 사적인 모임이나 선거에서 사적인 모임, 이거 우리 수도 없는 사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뭐 그런 데서도 대표를 그 이제 뽑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제 국가적인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거 다 그런 거에 포함되는 겁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택.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선택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우리의 관심은, 공직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에서 유권자가 행하는 선택.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대통령 보궐선거에 대한 그 투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이 유권자들은, 그 표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자한테 이 표를 던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외국의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이제 하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연구 결과에 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취합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컬럼비아 학파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이 투표 행태를 사람들이 표를 누구에게 던지는지에 대한 그 행태, 음, 보팅 행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그 이제 최초의 연구죠. 효시가 되는 게 바로 이 컬럼비아 학파의 그 연구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라자스 펠트의 와 그 동료들이 이제 이 연구를 한 겁니다. 194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중매체나 선거운동이 유권자의 선호도 형성에 미친 영향을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갖다 이제 같이 어, 유권자가 어떤 그 기준을 갖고서 후보자들을 그 당선자로 선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국민의 선택, People's Choice라는 책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10년 후에 투표라는 그 저서로다가 또 다시 이제 출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투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효시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제 많이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접근 방법을 사회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소시올로지컬 어프로치, 사회학적인 접근 방법이다라는 얘기죠. 유권자의 선호는, 유권자가 어떤 후보자를 좋아하는지는 그들이 어떤 사회 집단이나 소셜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인종이라든가 계층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 그 어, 표심을 갖다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얘기죠. 집단을 강조하는 양상은 사회적 균열, 소셜 클리비지의 개념의 등장과 또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종 같은 경우는 이제 흑백의 이제 문제가 있겠죠. 물론 황인종도 있지만, 음, 그다음에 이제 계층 간의 뭐 예를 든다면 노사 관계가 이제 그런 거예요. 뭐 그다음에 뭐 세대 간의 계층의 문제도 있을 거고, 뭐 남녀 간의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계층 간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의 그 계층이 또 있죠. 뭐 계층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기독교를 믿느냐, 불교를 믿느냐, 아니면 이슬람을 믿느냐, 아니면 뭐 여타 다른 종교를 믿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같은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영호남 이게 서로 그좀 선택이 좀 극명하게 이제 서로 대척적이잖아요. 영남은 이제 주로 이제 보수 우익 쪽 그 후보를 이제 지지를 하고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좌파 쪽을 이제 많이 지지를 하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연구의 한계점은 뉴욕주의 한 마을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에서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즉, 보편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문제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그 연구를 하려면 좀 방대하게 연구를 하지, 어떻게 뉴욕주 한 마을을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효시니까 뭐, 처음 그렇게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보편성이 결여라는 문제를 갖다가, 이 컬럼비아 학파의 문제를 미시간 학파가 이제 극복을 하는 겁니다. 자, 미시간 학파의 그, 이제, 이 주제어는 정당일체감이죠.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캠벨은 미국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방선거 연구에 근거를 해서 미국 유권자라는 그 책을 발간한 거예요. 밀러 앤드 스톡스라는 그 출판사를 통해서 The American Voter 미국 유권자라는 그 책을 발간한 겁니다. 그 연구 결과를 이제 발간한 거죠. 자, 현재까지 이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한 저작이다. 그만큼 이걸 많이 참조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회 심리학적 접근법입니다. 아까는 사회학적 그 접근법이라고 그랬죠. 소시오 사이콜로지컬 어프로치가 되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는 그 사회학적인 그런 그 의미이기 때문에 무슨 계층 간에 아니면은 어, 어떤 그 인종 간에 뭐 이런 그런 어떤 아니면 지역 간에 이런 그 어떤 차별화된 그런 거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심리학적인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론적인 모형은 이제 이 세 가지 유권자의 태도를 갖다 이제 제시를 하죠. 자, 정당에 대한 귀속감. 내가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느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겁니다. 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우익이다, 좌익이다 이렇듯이 그들이 내놓는 정책이라는 거 거기에 이제 이 자기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그러면 그 국민의힘에 대한 귀속감이 아주 강렬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뭐 정당에 가입 안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뭐 민주당에 대한 그 귀속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쟁점에 대한 태도. 이제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회적 이슈나 정책 같은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에 대한 태도가 또 있겠죠. 야, 후보자가 정말 정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인격 인품이 있느냐, 아니면은 뭐 범죄자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에 관련된 겁니다. 네. 자, 일단 정당일체감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파티라고 하는 것이 정당이죠.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렇게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일치되는 뭐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당일체감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네요. 자, 이 세 가지 태도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유권자 개인이 정당에 대해서 느끼는 애착심. 이제 그런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당의 어떤 이념, 그다음에 정당이 내놓는 정책, 그다음에 정당에서 그 후보자로 내선 그 후보자로서의 어떤 그 인품, 그다음에 통찰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 후보자나 공약에 대한 번거로운 평가를 거치지 않고 정당을 보고 결정하므로 후보자나 쟁점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 자, 어떤 특정 정당이 나랑 이념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보수적인 게 좋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게 뭐 기존의 어떤 그 확인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뭔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확인된 사항을 지키고 그걸 갖다가 유지를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이제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그 정당하고 자기가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게 이제 정당 일체감입니다. 그래서 그 정당에서 내놓는 그 후보, 공천이라는 과정을 거쳐갖고 내놓는 후보에 대해서 그 후보가 뭐 어떤 인품을 가졌고 어떤 내용을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이 공천을 준 사람이니까 난 저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하고 그냥 그 상태대로 그 후보자를 갖다 이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복잡한 현실을 바라보는 인지 지도 혹은 선택을 위한 지름길 역할을 한다. 사실 이 뭐 사회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뭐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려면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숏컷 지름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당에서 공천을 줬으면 그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이 성장하며 정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경도가 되고 나면은 그것도 특히 이제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 뭐 청소년기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가고서 이렇게 이념적으로 습득이 된 거라면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갖고 어른이 돼도 잘 바뀌질 않아요. 응? 자,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거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그래서 전교조라는 게 등장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응? 물론 전교조도 초창기에는 어, 그야말로 건설적인 그런 입장에서 시작을 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뭔가 변질이 된 일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만큼 이제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을 그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반발해 갖고서 이제 관악구에는 그 인원호 사태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전교조 선생이 강요하는 것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갖고 이제 그걸 거부하고 뭐 하여튼 그런 그 사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생이 지금 그 관악구 구의회 구의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성장하며 정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것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네요. 자, 이렇게 컬럼비아와 학파와 그다음에 미시건 학파 두 양 학파 이론이 이제 공통점이 이제 있는데 유권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이해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그게 정당이 됐든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지역적으로 뭐 우리나라 이제 호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예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 집단하고의 어떤 이해관계 뭐 그런 거하고 이제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유권자는 쟁점이나 후보자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점.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당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공천을 줬으니까 저 사람은 이미 검증된 사람이야.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후보자에 대해서 유권자가 자기 스스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면 또 그렇게 할 정보나 능력이 없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유권자가. 사실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러면은 이것도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오히려, 그래, 그 정당이 어떤 판단이 맞겠거니 하고 거기다 그 자기 그 판단 기준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참 이제 그런 뭐, 두 학파의 그 이론이 이제 있습니다. 뭐 계층, 학연, 지연, 인종,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정당에 대한 귀속감이라든가 그 정당이 내놓는 쟁점, 그 후보자에 대한 태도,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정당에다 맡겨놓는 거죠. 그 정당이 그 제시한 걸 갖다 다 그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과가 수두룩한 사람들이 그 후보자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정당에서 그걸 그냥 묵인하면은 후보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공직선거에 나오는 그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정말 그 범죄 경력이 다수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다못해 뭐 음주운전 걸리고 그런 이런 경우는 많이 있죠. 예. 물론 이제 음, 어떤 적당한 때에 이제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 다 감안하고 보더라도 전과 경력이 있는 그런 후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또 있죠. Rational Choice The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두 이론을 키라는 사람이 이제 비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름이 키네요. 1966년에 이제 내놓은 그 이제 뭐 어떤 연구 결과겠죠. 키. 뭐 열쇠를 내가 들고 열어주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름을 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름이 키입니다. 자, 유권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거예요. 뭐 정당이 내놓으면 다 그렇게 믿고 그거 아니다 이거죠. 사실 또 생각해보면 그렇죠. 뭐 정당이 그 후보자 공천을 했으면 그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또 전혀 없는 것도 아니죠. 왜, 뭐, 될 사람은 안 주고 왜 뭐 이상한 뭐 낙하산한테 뭐를 주느니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뭐될 만한 사람이 됐으니까 뭐 좋겠지 뭐 이렇게 판단을 나름대로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만으로 딱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유권자는 바보가 아니다. 유권자도 생각할 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키의 주장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서 쟁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투표 행태를 전망적 투표와 회고적 투표로 구분했다. 자, 전망적, 프로스펙티브 보트, 그다음에 회고적, 리트로스펙티브 보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눴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전망적 투표를 볼까요? 자, 후보자나 정당이 집권 후에 미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이제 선택을 한다. 자, 그 정당이 어떤 정책을 내놨어요. 후보자가 공약을 막 이제 내걸죠. 야, 내가 당선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혜택을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공약을 이제 내걸죠.
그러니까 전망적 투표라는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나중에 경제적인 이득, 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이제 표를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회고적 투표라는 게 있죠. 현 집권자의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로 선택을 한다. 야, 이거 겪어보니까 이 사람 잘했어. 아니면 아, 이 사람은 형편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잘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정당에 나온 사람과 그 정당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회고적 투표를 이렇게 그야말로 회고해본 결과 아, 이 사람 뽑았다가는 내 재산 거둘라겠어. 이렇게 판단하면 그 정당이나 그 후보한테 표를 안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적 투표나 회계적 투표나 뭐 이게 과거를 보느냐 미래를 보느냐 그 차이지 다 경제적인 이득에 딸려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즉 유권자는 과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로 관찰의 초점이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 예. 그러니까 무슨 뭐 그 정당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공약 이런 쪽을 더 이제 주시를 하고 그쪽을 이제 바라보고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야. 관심사가 관찰의 초점이. 예, 물론 뭐 정당도 거기에 이제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자, 경제학에서 발전된 이론과 방법론으로 더욱 큰 진전을 일으켰다. 즉 경제학, 자, 경제적 결국은 나에게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되느냐 아니냐 이거에 의해서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표 결과가 가져올 혜택과 비용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자신이 가장 가까운 견해를 가진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을 한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 과연 이 사람들이 펴는 정책이 나한테 어떤 혜택이 오고 내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정책이면 아유 먹고 살기 힘들어지네 이렇게 되죠. 예. 그다음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은 아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겠구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가 바보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재보고서 선택을 하는 거냐. 이제 이런 그 관점에서 이제 성립된 정립이 된 그런 어, 이 투표자의 그 심리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론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기타 이론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컬럼비아 학파, 그다음에 미시건 학파, 그다음에 합리적 선택 이론 이 세 가지 이론을 갖고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그 연구가 시도가 됐죠. 앞에서 이제 보셨듯이.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명쾌한 해답이 없어요. 일반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이제 우리 속담이 있듯이 정말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심지가 굳은 사람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살랑살랑 간신 같은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변하거든요. 간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일반화시켜서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투표의 심리학적 모델, 물론 저는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론이 현실에 딱 맞아 떨어질지 공감을 얻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주장이.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볼까요? 사람을, 유권자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쫙 정렬을 시키는 거예요. 자, 나는 좌파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왼쪽으로 모여. 그 다음에, 나는 우파적인 생각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모여. 그리고, 나는 좌우 뭐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아 하는 사람은 가운데로 모여. 해서 줄을 쫙 세우면은 좌쪽으로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우쪽으로도 한 30% 정도가 이렇게, 이제 오른쪽 좌우로 쏠린다는 얘기죠. 자, 이 30이라는 거 수치를 갖다가 딱 30이다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죠. 뭐 저게 상황에 따라서 뭐 20으로 갈 수도 있고 40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당의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30% 정도는 아무리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리 저 정당이 형편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좌우로 30%씩 빼고 나면은 가운데 40%가 남죠. 네. 자, 그렇게 남겨놓고 한번 볼까요? 이념적 선택. 30이라는 수치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31이 될 수도 있고 29가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25가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언저리에서 나는 좌파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정당의 경제 정책 거기서 나오는 그 선출직 공무원들 특히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 공직에 이제 들어가서 정책을 피면은 좋아. 난 이런 사람들이 좋아.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제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그게 그 이제 정당 일치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념적 선택을 좌우로 30% 정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30이라는 숫자를 뭐 딱 정확하게 30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계략적으로 그런 범위 내에서 좌우로 분리돼서 정당을 선택을 하게 된다. 그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시건 학파의 정당 일체감,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우파, 나 우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 오른쪽 정당을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 왼쪽으로 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도 땅이 꺼지고 하늘이 솟아난다고 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은 왼쪽을 선택해요. 이거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해진 공식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 아주 도덕적으로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범죄도 짓고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쪽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 후보를 지지해요. 왜?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 이게 내가 선호하는 정당이고 거기서 나온 그 공천받은 후보다, 후보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다 뭐 이렇게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으면 아 그건 범죄가 아니고 뭔가 그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자도 아 이거 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이제 자꾸 선전을 하고 다니면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후보자의 말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30% 정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른쪽에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김문수 후보가 뭐 정말 그뭐 부인하고의 어떤 그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과거 공직에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그 이룬 성과라든가 뭐 이런 거 아무리 선전을 해도 왼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절대 그걸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30%이 사람은 그걸 엄청 또 이제 인정을 하고 진짜 찬양을 하고 이제 그러죠. 그게 좌우 30%씩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가운데 있는 40%가 문제죠. 네. 그러니까 저 40%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게 공약이죠, 공약. 자, 경제적인 이득을 볼까요? 후보자 및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적 공약을 보고서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뭐 좌우 30%에 그 속해 있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같이 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좌우 30%는 이념적인 그런 그 선호를 이제 택하는 거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념적인 선호보다도 그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30% 가운데 50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중도 좌라고 얘기를 하죠. 여긴 중도 우고. 가운데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중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그 후보자나 정당이 제시하는 공약을 보고서 정책 공약을 보고서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일로 갈 것인가 절로 갈 것인가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도 인물 됨됨이가 있죠. 후보자의 도덕성, 삶의 궤적, 미남, 잘생겼다, 미녀다 뭐 이런 거.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장애인으로 해서 엄청 노력을 해온 사람이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크게 그 영향을 안 받지만 가운데 있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서 영향을 받죠. 경제적인 이득이 나한테 얼마나 올 것인가를 계산해보고 그래 나는 왼쪽을 택할래 아니면 오른쪽을 택할래 이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후보자의 그 공약집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어떤 그 홍보물 있죠 공보물 후보자 자신을 소개하는 공보물 이런 것들을 보고서 와 이 사람이 정말 상 진짜 살신성이하면서 진짜 천사와 같이 사는 사람이면 난 저런 사람이 좋아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이 아니라 그 후보 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네,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후보자를 선택을 그 하는 기준이 이념적 선택이 그만큼 좌우 30%씩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40% 그에 해당되는 그 유권자 중에서 경제적인 이득과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를 보고서 좌우 갈라질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만큼 자기 쪽으로 우든 좌든 그 이제 유권자를 유인할 거냐 이게 선거운동의 결과라고 봅니다. 네. 자, 지지층 분포 및 유인을 한다라는 얘기죠. 좌우에 포진한 이념적인 선택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아까 그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 성장 과정에서 머릿속에 각인된 것은 성인이 되고도 안 바뀐다고. 이게 한번 이념적으로 내가 이 정당을 선택한다. 내가 이 정당이 내놓는 모든 그 정책, 정강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약 이런 것들이 내 사고방식과 맞는다라고 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거기를 지지하지, 다른 데 지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좌쪽에 있든지 우쪽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어떤 일반적인 그런 그 이 사례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다음에 중도를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죠. 가운데 있는 40%를. 자, 그래서 중도를 제가 그 가운데 중자한테 길도자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는 가운데 있는 물이에요. 그냥 가운데 있는 지금 물이 도자잖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로 경제적인 이득이나 그다음에
후보자 인물 됨됨이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서 이제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도를 유인하고 흡입하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도는 가운데 있는 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좌파 정당이 나는 뭐 중도를 잡기 위해서 난 오른쪽으로 우리 정강 정책이라든가 당의 어떤 정체성 자꾸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은 어, 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좌쪽 좌에 있는 이 정강 정책이 기조가 여기쯤 온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또 이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가요. 이게 그러니까 가우시안 분포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 포물선 비슷하게 이제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일로 오면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가우시안 분포를 이렇게 그린다 이거죠. 가운데 점을 또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중도는 그런 식으로는 못 찾아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정말 선거에 지고서 그 다음날 한다는 얘기가 선명한 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탁그 얘기를 치고 나오던데 그리고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명해야 돼요. 이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얻으려면은 이 좌우 이념적인 좌표가 선명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중도 하고 쫓아가다 보면 중도 자꾸 도망가요. 그게 제 이론입니다. 아마 실질적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무리들은 다시 가운데 여기 중도 가운데 길도 잘라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있는 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간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면 여기 이렇게 변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중도를 잡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이념적인 좌표를 갖다가 옮긴다라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 이념적인 그 좌표는 더욱 선명하게 해놓고 정책적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자, 시민의식이 형성된 사회 혹은 요구받는 사회에서는 그 사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후보자를 선택하게 되겠죠. 정말 그야말로 이 가운데 있는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민주시민의식이 그냥 완전히 그 몸에 배갖고, 우리 사회는 그래도 건전하게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그런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 정당을 선택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요구받는 그런 사회가 있겠죠. 우리 사회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돼. 응?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우리가 바꿔나가야 돼.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그런 정책과 그런 정당을 선택을 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민의식이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은 주로 이제 후진국형에 이제 가깝겠죠. 개발도상국 이런 쪽에서는. 그건 포퓰리즘에 빠지죠. 물론 선진국도 포퓰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꾸 퍼주겠다는데 공짜로 주겠다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사람이 없죠. 자, 그렇게 포퓰리즘에 의해서 선택된 그 사회, 그런 국가 사회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 사회는 성숙되지 못한 사회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지층의 분포 유인을 하는데 요 몇 가지 사항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후보자들도 정책을 내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 그 후보들이 이제 옛날에는 뭐 다 뭐 방송이나 뭐 이런 걸로 하고 뭐 종이에 써서 돌리고 그랬지만 요새는 SNS를 이용해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니까 그 SNS 그 스마트폰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 그림, 쪽지 이제 정책이죠. 그림으로 이제 그, 그림 메시지로 이렇게 쫙쫙쫙 들어오죠. 문자로도 들어오지만 그 그림을 보고서 야, 이 정당이 내세우는 게 정말 이 후보가 내세우는 게 내 삶에 보탬이 되겠다. 이런 정책을 자꾸 쏟아내야 됩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포퓰리즘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포퓰리즘을 어, 정책을 쓸 경우에 성숙되지 못한 사회라면 그쪽으로 끌려갈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숙이 됐든 성숙이 되지 않았든 그 사회는 어, 그 국가 사회의 어떤 정치 수준이 그 지도자를 갖다 이제 선택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 이 이론이 물론 앞에서 나오는 그 몇 가지 이론을 갖다 이렇게 어, 합성을 해갖고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 정립을 해본 건데 뭐 얼마나 현실에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 이론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그 관찰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과 같이 투표 심리학에 대한 기존의 학설과 제 나름대로의 모델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유권자는 투표를 하든 기권하든 6월 3일에는 후보자를 선정해서 들어 올려야 합니다. 자, 선정해서 들어 올린다는 게 선거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고를 선자에다가 선정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들 것자입니다. 그 사람을 끄집어 올려갖고서 제 위에다 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는 겁니다, 그게. 자, 어느 경우든 당선자는 그 국민이 선택한 인물입니다. 뭐 그래요. 요즘 부정선거가 뭐 말이 많은데 부정선거를 실제로 시행 그렇게 이제 뭐 진행을 했던 그 부정선거를 막지 못했던 어찌됐든 그 국가사회의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사회 그 국가사회에 선택된 그 내용이 미래에 뭐 어떻게 될지 그거는 뭐 알 수 없지만은 그건 그냥 그 국가의 운명이고 팔자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식인 사회가 중요한 거예요. 지식인들이 그런 걸 걸러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걸러주지 못하는 지식인 사회는 썩은 부패한 지식인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인 사회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그거는 앞으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판명이 되겠죠. 자, 어느 경우든 그 당선자는 그 국민이 선택한 인물이죠. 그 당선자의 철학과 통찰에 의해서 그 나라의 현실과 미래가 앞으로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누구를 선택할 거냐고요?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예. 제가 독특한 의상을 입고 나온 게 다 그런 거죠. 자,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앞길에 신의 가호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흔히들 체제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야말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풋풋한 그런 인간적인 사회로 가느냐 아니면은 어떤 독재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는 그런 멋진 신세계로 가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면 그 부정선거에 의한 선택일 거고 부정선거가 있었는데도 그걸 막지 못했다라면 막지 못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결과는 국민이 짊어져야 될 앞으로의 어떤 짐이고 과제다. 그 짐이 가벼워서 홀 나르면 다행이고 무거우면 허우적거리다 엎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예, 하여튼 6월 3일 밤 12시 가까이쯤 되면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회에 신의 가호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자전거의 날이자 6.3 사태가 있었던 날이죠. 1964년에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그런 그 이제 대규모 그 이제 데모, 요즘 말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6.3 사태죠. 이때 뭐막 우유수령을 그 선포하고 해갖고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들을 이제 진압을 했지만은 그 진압된 상태에서 이제 한일협정이 이제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어,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의해서 이제 GDP가 올라가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70년대 들어서 중화공업을 선언하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이 그때 다 갖춰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3일 제2의 6.3 사태가 이 6.3 사태가 뭐 부정적인 의미의 6.3 사태가 아니고 그야말로 어, 그 뭔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음, 풍요로운 쪽으로 갈 수 있는 또 자유로운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그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성당을 다니지만은 이럴 때만은 기도를 해요. 꼭 그야말로 제 마음속에 있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진심으로 이제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시 일취월장 다시 정말 더 풍요로워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닦여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예, 대선 결과를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